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023년 1회차 회의관리 1급 기출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기출문제 2023년도는 그 3일회계 공식 홈페이지에서 12월 달에 업로드 되었고요. 촬영 일자는 2월 15일입니다. 현재 지금 기본서 강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 회의관리 1급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업로드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하던 거를 마저 끝내고 최대한 회의관리 1급도 풀이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의관리 1급은 사실상 응시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회의관리 1급을 보며 100% 완벽한 풀이해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이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40문제, 세무회계 40문제 총 8개씩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재무회계 보고의 목적,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보고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과거 지향적,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재무회계에 대한 특징,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일부 투자자 및 채권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 재무회계 목적은요, 이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 그 이유는 뭐죠? 그렇죠. IFRS는 어떤 거죠? 그렇죠. 원칙 중심 회계죠. 어떤 중심이냐 물어보면은 원칙 중심의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그러한 원칙 중심에 대한 내용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자기네들 스타일로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런 상황에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보기 어렵다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다음 GAAP는 어떤 중심이에요? 그렇죠. 규칙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기준서가 있어요. 예, IFRS 기준서가 있고 그 다음에 GAAP 기업회계 기준 기본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합한 정보를 누락시키는 거는 자기네들 사정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거 싹 다 바꾸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네들 공부하면 돼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해서 이제 외부에다가 공표만 해주면 돼요. 그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또는 자금 대여 등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유입을 예측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 흐름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 안 하는지 자금 대여, 현금 유입을 예측해야 한다. 라는 부분도 많은 얘기죠. 그래서 재무보고의 목적.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은 충분한가? 그러니까 자금은 충분한가? 그런 부분. 회사에서 제일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돌 수 있는 자금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2번도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재무보고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죠. 5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4번
재무보고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수탁 책임. 경영자의 수탁 책임.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렇죠. 경영진이 이제 그 책임을 따르게 되는 거죠. 또 경영자를 해도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수탁 책임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기본서에도 적혀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국제 회계 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국제 회계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FRS를 언급을 한다고 하면은 IFRS 기준을 보아주시면 되고 IFRS 언급이 없으면은 그냥 GAP로 해서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그렇죠? IFRS 기준은 원칙 중심이에요. 무조건. 원칙 중심. 그러니까 규칙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규칙 중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회계 기준 GAP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거든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별도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이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보고하는 연결재무제표를 보조재무제표로 제시한다. 이거는 반대로 돼 있어요. IFRS는요. 연결재무제표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조가 필요하면 이제 보조재무제표를 쓰는 건데 별도 재무제표와 기본 재무제표는 이게 이제 그 GAP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이죠. 기업회계 기준은 별도 재무제표를 쓰거든요. 그래서 IFRS는 그 본지정을 모두 다 합치는 연결재무제표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위주이기 때문에 2번의 말과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돼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산 및 부채의 측정에 있어서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었다. IFRS는 그 현행원가 기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GAP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원가주의는 내가 취득할 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자산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IFRS는요 현행원가를 채택 그러니까 공정가치 위주로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또 평가하고 그래서 이게 평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에 현행 원가를 이제 반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게 IFRS 쪽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게 기준은 역사적 원가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이제 건물이 20억이 주고 샀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20억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IFRS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랬을 때 계속 이제 평가를 해라 라는 게 공정가치 적용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강화하고 있다. 이거는 IFRS의 특징이에요. 공시강화는 IFRS의 진짜 상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에게 기준은 그렇지 않냐? 약간 좀 떨어진다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공시강화도 하고 있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근데 IFRS는 이러한 부분에 명확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2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2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 회의관리 1급에서 꼭 한 문제는 출제는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뭐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주요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과 편의성이 있다. 사실 1번에 대한 얘기나 맞다 이러면은 틀립니다. 왜냐?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적시에 제공되지 않은 정보는 주어진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목적 적합성을 상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적시성은요 바뀔 때마다 이제 공시를 해주면은 이제 현재 이제 투자자 사항에 대해서 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있죠. 근데 적시에 제공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목적 적합성이 하보 속성이다 보니 상실하게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없다. 아니에요. 상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은 얘기에 있겠지만 인강이라든지 어딘가 이제 들으면은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요 상충관계에 항상 놓여져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이 기름이라고 치면은 신뢰성은 물인 거예요.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관계예요. 얘네들은 절대 안 섞여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올라간다면은 신뢰성은 내려가게 돼 있고요. 목적 적합성이 내려가면은 신뢰성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상충 관계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포괄적인 제약 조건으로 정보 작성에 따른 비용이 관련 효익보다 커야 된다. 이거는 반대로 된 의미죠, 사실. 비용이 효익보다 커야 된다는 뜻은 사실상 이건 맞지가 않아요. 어느 회사라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쓰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드는 거는 한국 사람들 특징에서는 전혀 안 맞고 전 세계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드는 거를 경영자 입장에서도 안 좋아한단 말이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진짜 빨리빨리 정보를 줘야지만 그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비용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효익이 가장 커야지 당연히 회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주는 데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익이 커야지만 내가 이러한 조건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은 거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본 요소의 인식과 측정입니다. 이거 회의관리 1급 기본서 보면 있어요. 재무관리사에도 있어요. 자, 봅시다. 자, 1번. 기업 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재무상태표 부채로 인식한다. 그렇죠.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이것만 보고 틀렸다면 안 돼요. 절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는 부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자산과 부채는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자산 부채 내용에서 다 레파토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라는 게 뭐예요? 당연히 부채를 뜻하는 거죠. 그럼 재무상태표 부채 인식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안 돼요. 네, 맞아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 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제표라고 했어요. 재무상태표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함정카드에 놓이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는 당연히 해당하는 계정과목명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2번은 맞아요. 네, 2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이게 인식 측정이 이거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교수님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고 이게 맞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기본서를 참고를 해서 봐주시고. 그래야 공부가 되지.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공부가 또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가액 또는 기타 지급 수단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라고 말한다. 역사적 원가. 우리 지금 IFRS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등가액, 기타 지급 수단. 뭐예요? 현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그 다음에 당좌예금. 현금 등가액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이름이 현금이 현금 등가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2008년도인가? 예, 그까지 불렀거든요. 현금 등가액이라고. 그거는 이제 즉시 현금화 가능한, 그러니까 통화대용 증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는 거고, 아마 기타 지급 수단은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을 뜻하는 걸 거예요. 아니면은 어음은 여기서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역사적 원가라고 한다. 내가 취득했을 때 취득한 금액을 뜻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3번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취득했을 때 취득 금액이 역사적 원가로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3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방심하면요. 이 4번 문제가 맞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딱 풀잖아요. 어이씨 이거 다 맞는데. 뭐지? 뭐지? 이래요 진짜로. 이 다 맞는데 뭐지? 이래요 진짜로. 진짜로. 근데 함정 카드가 있죠. 경제적 효익이 유입이 되면 자산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당연히. 자산 올라가요. 경제적 효익 때문에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올라가죠. 이해되시죠? 부채는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어딘가 이제 외상으로 해놨는데 돈 뿌려잖아요.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줄어들면서 돈은 상환하는 거죠. 그 돈으로. 그러니까 대출금 있으면 상환하고 외상대금 있으면 지급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뢰성 있게 당연히 하는 거는 자산과 부채에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 어느 레파토리 다 똑같아요. 신뢰성은 무조건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지금 좀 더럽긴 한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반대로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번은 옳지 않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돼요. 4번에 대한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작성 기준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이게 모르면 안 돼요. 회의관리 1급이에요. 2급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유동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한다. 사실 2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선생님 왜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겁니다. 자본입니다. 자본은 구분계산 원칙 혹시 기억나시나요? 책에 보시면은 그 회의관리 1급의 기본서에 보면은 구분계산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제 기본서에도 있어요. 회의관리 2급 기본서에. 1급은 아직 지금 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가 완성이 돼야지 회의관리 1급 책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인 거고. 그래서 구분계산의 원칙 5가지가 있죠. 뭐예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성인계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유동과 비유동은 자산 부채 항목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자본은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면은 재무상태표 보면은 자본은 유동 항목, 비유동 항목이랑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함정 카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면은 그 답이 맞는데, 그러니까 약간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조금이나 헷갈린다 싶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유난히 많이 틀린 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셉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3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계금지 원칙이죠. 그 다음 4번.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을 표시한다. 적절한 항목이 뭐예요? 아시는 분? 그래, 맞아요. 뭐예요? 잡손실, 자비, 이걸 뜻합니다. 이걸로 해서 모든 잔액을 0으로 하고, 처리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자, 맞죠? 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이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이 재무제표 정보 중 일부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부채 총계는 얼마인가? 입니다. 단 아래 사항을 제외한 다른 자본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는요. 그 재산법하고 자본 등식을 알아야 돼요. 자본 등식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에요.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재산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2022년중 자본 변동 내역 있죠. 당기순이익은 아까 했듯이 그 재산법, 여기서 그 손익법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법에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니까 단기 순이익이 4만원 나왔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결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 무상감자는 유상감자와 다르게 이거는 자본의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변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없는 거고, 현금 배당은 유출을 했죠. 자본을 유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역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기말 자본은 아까 자본 등식했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라고. 기말 자본에 해당하는 자산 얼마예요? 19만원. 부채는 얼마예요? 7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만원 이렇게 돼요. 근데 기초 자본의 자산은 얼마냐면은 13만원이 돼요. 이렇게. 근데 부채는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본도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면은 4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현금 배당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은 기초 자본 얼마예요? 8만원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현금 배당이 2만원을 빼야 되잖아요. 빼야 되는데, 근데 이 자본이 8만원이라고 하면은 부채에 대한 값이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현금 배당이 있죠. 현금 배당은 원래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현금 배당을 빼면은 또 가격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 이런 셈이에요. 자,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현금 배당에 대해서 원래 빼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원래 빼주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 배당은 물론 차감 대상이거는 맞아요. 근데 2021년도 12월 말이 2022년도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순수 시작하는 기초자본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빼기 현금 배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렇게 이제 8만원이 나왔더라. 이런 셈이 되는 거죠. 2만원 해가지고. 그러면은 순수 기초자본 얼마예요? 1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현금 배당 이 4만원은 본래는 여기서 현금 배당을 빼야 되는 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2만원이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손익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자본은 얼마?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0만원. 그래서 역으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 부채는 얼마? 3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6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본래 현금 배당은 원래 기초자본에서 차감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차감을 하는 걸로 반영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 당기순이익은 2만원이더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손익법에 대해서 조금 부정하는 편이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설명을 이제 안 드린 것 뿐이고, 그래서 본래는 기초자본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회계연도 말의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현금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면 당연히 현금 안에 당연히 이제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요. 그래서 당좌 예금과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이것도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이제 취득 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매채, 상환 우선주, 그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 등 이러한 부분에 이제 기타 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기 예금이 찍혀진 이런 부분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2022년도 2월 28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당연히 포함돼서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A은행 당좌 예금 맞죠? 당좌 개설 보증금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몇 회 설명할게요. 타임 발행수표, 이거는 통화대용 증권 중 하나예요. 아시죠? 만기도래 국공채 이자표, 당연히 이제 현금성 통화대용 증권이죠. 그 다음에 B은행의 당좌 차월은 부채성 계정 항목이라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들의 금액을 다 합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얼마? 20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7번에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당좌 개설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당좌 개설 보증금은요, 이거는 요구 예금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약간 특정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특정 예금에 보증금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투자 자산으로 지급을 하는 계정 과목 명의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그게 당좌 개설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자산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요구 예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사항이 아니면은 돈을 내빼다 쓸 수는 없습니다. 요구 불예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의 보증금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은 아시다시피 부채성 계정 과목이고, 이거는 12월 말일에 단기 차입금으로 개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 증권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이 확실한 매도가는 증권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된다. 아니죠. 1년 만기 이내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확실하면은 매도하는 증권은 유동, 비유동 두 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면은 비유동을 빼고 유동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년 이내라도 매도가는 증권은 유동, 비유동 두 개 같이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지분증권이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에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맞죠? 그러니까 주식, 지분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이제 전체 지분은 얼마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4번. 채무증권이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채무증권은 만기보유증권. 그러니까 즉 사채의 적극적인 만기를 뜻해요. 그래서 권리를 표시하는 이런 뜻은 만기보유증권이 자산이니까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매출 채권 등의 양도 및 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매출 채권 양도 및 할인이에요. 원래 회의관리 2급에서는 그 어음에 대한 할인에 대한 문제가 나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에는 실어는 놨는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관리 1급에 이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외상매출금의 양도가 양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차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입액을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사실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린 것 같죠? 아니에요. 맞는 얘기가 돼요. 왜냐? 그 외상매출금을 이제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 양도를 한 건데 그 양도를 이제 외담대라고 외상매출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줄여서 이걸 외담대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 외상매출금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비대차 전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여금은요, 상대방 회사가 돈이 없으니 일정 이자를 줄 테니 좀 대여로 좀 바꿔주시다라는 의미가 단기 대여금이고, 1번에 대한 얘기는 외상매출금 담보대출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차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담대를 의미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무자만 아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 예비 실무자분들도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자금 그 회사 입사하실 때 외담대 꼭 경험하면은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외상매출금의 양도란 외상매출금을 회수기일 전에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와 차익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금융기관 등에 이제 매각한다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외담대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사실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매각거래와 차익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채권 매입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양도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건 경험이 없어갖고 뭐라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저도 예전에 채권을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매각거래와 차익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어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외상매출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외담대 쪽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해당 매출 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외담대. 근데 1번, 2번, 3번은 얘기 다 들어보면 다 외담대 쪽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만 다른 것 뿐이지 다 외담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외상 및 출금이라는 담보를 걸고 돈을 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외담대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금이 없을 때 외담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고. 그 다음 4번. 매출 채권 등에 양도하는 경우 당의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한다. 사실 4번은 아닌데, 그러니까 매출 채권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권리는 어떻게 돼요? 상실해요. 그러면 내 재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무조건. 권리 상실은 내 재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는 내 재산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하는 거는 내 재산이 내려갔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재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권리 자체가 양도인과 분리된 거 끝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근데 실질적 이전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 이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양도를 했고 실질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채권 어떻게 하면 돼요? 회계 실무자다 이러면은 차감해요? 차감 못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내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차감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회계처 어떻게 해요? 놔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차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이거 세무 1급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해설은 매출채권에서 보유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저도 이거 책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한다는 얘기는 확실히 틀린 거는 맞아요. 확인은 확실히 틀렸어요. 왜냐? 소유는 내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내가 재산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전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전이 됐다 하면 말이 다르지만 이전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분리돼 있지. 그러니까 권리는 내가 아직 쥐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차감한다는 거는 확실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은 25만원이며 단기 중 대손 상각비와 관련되어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기초 잔액은 25만원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항아리 신유단지를 모셔놓고 여기 이제 항아리를 딱 오픈함으로써 현금이 얼마 있냐면은 5만원짜리가 5장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 25만원이 지금 딱 이렇게 이제 5만원짜리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자, 기억 한번 볼까요? 10월 말일에 매출채권 30만원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했답니다. 내도 못 받았죠. 그래서 내도 못 받은 부분을 일단은 이 30만원 중에서 25만원은 내가 적립했던 금액에 꺼내 넣습니다. 그러면은 잔액이 있어요? 없어요? 항아리 신유단지는 텅 비었죠. 0원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손 충당금은 25만원 다 내다 빼야 돼요. 나머지 5만원 모자니까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런 의미가 되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큰일 나요.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잔액은 어떻게 돼요? 없죠. 그래서 2%만큼 설정해요. 얼마? 750만원에 2%만큼 적립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아마 15만원 나올 거예요. 맞네. 15만원. 15만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에 적립하면 돼요? 내가 15만원만큼만 채우면 돼요. 근데 지금 항아리 신유단지에 모셔놓은 금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만원 다 채워놓으시면 돼요. 다 채워놓고 그러면은 회계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으로 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이제 얘기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소상가비는 얼마예요? 15만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15만원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만드시는 분들께서 배려를 해준 거예요. 15만원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15만원 하고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된 금액 5만원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손익계산서에 금액이 얼마에 반영이 돼요? 그렇죠. 20만원에 반영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그렇죠. 10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